제가 오늘 다른 게 아니라 자동차 리스 때문에 좀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질문 좀 드리려고 오늘 왔는데 자동차 구매할 때 리스, 할부, 현금 이렇게 여러 방법이 있잖아요. 뭐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어떤 거를 네, 그리고 또 그거랑 곁들여서 어떤 걸 일반 소비자들한테 추천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 첫 번째로 현금차 가장 심플하죠. 차가 1억이다 1억을 딱 주고 등기유세 7%를 내고 딱 사면 돼요.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떠가는 거고 현금차는. 네. 근데 이제 현금차가 가장 깔끔해요. 사실 왜냐면 리스나 할부는 캐피탈사를 이용을 하는 건데 캐피탈사의 금융을 이용하는 거죠. 금융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자를 내야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 이자가 1금융권 이자보다 비싸요, 항상. 그러면 내가 신용도 좋고 돈도 많고 왜 리스를 써?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2, 3천만 원 정도 하는 좀 저렴한 차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사는 게 나아요. 리스를 그리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리스사에서 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런 차들은 2천만 원에 7% 해봤자 140만 원이고 중고로 내가 팔았을 때 중고로 사는 구매자가 등기유세를 많이 안 내, 어차피. 그 가세 표준에 의해서 감가가 되잖아요. 이게 2천만 원에 사서 2년을 타면 과표로 잡히는 게 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7%면 40몇만 원, 50몇만 원이야. 그것 때문에 리스를 쓸 필요는 없죠. 귀찮단 말이야, 되게. 현금차는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도 현금을 주고받고 구청 가서 등록만 하면 끝입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리스차나 할부차는 캐피탈이 심사를 받아야 돼. 왜? 캐피탈은 처음에 A라는 사람한테 여신을 열어줬을 때 B라는 사람이 이 차를 사갔을 때 이 차를 담보로 빌려주는 건데 얘가 신용이 되게 안 좋으면 리스 심사가 부결이 나요. 그래서 리스를 떠간다 라고 하는 거는 리스 이용자만 바뀌는 건데 캐피탈이 항상 심사를 받아야 되고 뭐 내라는 서류도 되게 많아요. 뭐 이 사람의 소득이나 자산을 파악할 수 있는 재산세 내역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막 이런 걸 내라 그래.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싼 차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는 차들은 리스나 할부를 쓰는 게 좋아요. 근데 할부는 전 비추고 할부는 어차피 등치세를 또 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비추고 리스를 쓰는 게 나아요. 근데 왜 이자가 그렇게 싸지도 않은데 예를 들어서 제1금융권 같은 경우는 내가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만들면 나 2%대 금리를 낸단 말이야. 근데 리스사에서 아무리 싸게 받아도 1억을 받아놓고 이자만 내는 게 아니라 원리금하고 같이 원리금 균등 상환이란 말이야. 균등하게 이제 상환을 하는데 그 안에 이자 금액 원리금이 다른 거죠. 근데 왜 5%, 4% 이상의 이자를 내면 쓰냐? 팔 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5억짜리 차를 샀어. 1억만 현금을 내고 4억을 리스를 쓰게 되면 4억이라는 돈을 리스사에서 빌리는 거기 때문에 이 빌리는 돈에 대해서 리스사에다가 60개월, 48개월, 36개월 이렇게 쓸 수 있거든. 3년, 4년, 5년 36개월이든 48개월이든 60개월이든 원리금 균등 상환을 해요. 뭐 예를 들어 4억의 리스를 쓴다 이러면 한 달에 뭐 800만 원씩 내. 그 안에는 원리금이 있고 이자가 있어요. 4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5%의 이자를 부담한다, 4% 이자를 부담한다 했을 때 이 돈을 딴 데 굴려서 10%, 20% 수익을 낼 수 있으면 리스 쓰는 게 유리한 거죠.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더라고 해도 난 현금 너무 많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현금차를 꼭 사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차를 팔 때 사가는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돼. 첫 번째로 5억이든 6억이든 뭐 10억짜리 차들 있고 비싼 차들이 많은데 차가 2, 3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인도금이라고 하죠. 이 차를 샀을 때 초기에 납입해야 되는 금액이 커질수록 차가 잘 안 팔려요. 뭐 요즘에는 코인으로 돈 번 사람들도 되게 많고 벼락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에. 예전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냥 현금 막 주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봤을 때 중고차 시장에서 예를 들어 내가 5억을 주고 샀으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이 차가 뭐 2억 되면 누가 사겠어 그 차를. 그랬을 때 중고차 시장에 존재하는 수요자들이 어떤 차를 원하느냐를 봤을 때 인도금이 일단은 많이 들어간 차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금차를 샀을 때 내가 5억을 주고 샀어. 이 사람은 4억 5천에 팔았어. 그러면 등기세를 또 내야 돼요. 리스 이자보다 이게 훨씬 크다는 거죠. 리스 이자가 뭐 2, 3천만 원 된다. 5년 동안 4년 동안 내야 될 돈이 4억 5천에 7% 하면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 등기세를 또 내야 돼. 1대 차주가 냈는데 얘는 또 내야 돼. 현금차기 때문에. 근데 리스는 왜 안 내냐? 리스는 이용자만 바뀌는 거예요. 실질적인 이용자를 회계나 세법에서 어떻게 보느냐? 금융이냐 운용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형식적인 명의는 리스 사회가 있어요. 리스 이용자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차를 판다고 했을 때 이용자가 바뀌면서 서로 인도금을 주고받고 정산을 해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등기세를 두 번 낼 필요가 없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베네스 중고차를 좀 사고 싶어. 요즘 시세가 뭐 4억 얼마야. 근데 현금차 안 팔립니다. 아무도 안 사요. 왜? 등기세를 또 내면 감가 보는 게 훨씬 커진단 말이야. 기본적으로 중고차를 수요로 하는 사람들은 감가 보는 게 싫어서 중고차를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99%라고 생각해. 나를 포함해서. 안 그러면 난 진짜 오래 탈 거야. 5년, 6년 탈 거야. 신차 사는 게 나은데 차를 좀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계속 신차를 사면 너무 아깝잖아. 한 대 등기세 플러스 감가까지 하면 좀 금액이 크니까 자주 바꾸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사는데 그래서 리스를 쓰는 거다. 그래서 돈이 되게 많은 사람들도 리스를 많이 써요 실제로. 근데 리스를 얼마나 쓸 거냐. 난 현금이 많아. 근데 난 이자 내기 싫어. 근데 할 때를 생각하면 또 리스를 써야겠어. 이러면 리스를 조금만 쓰는 거죠. 운용 리스가 이제 30% 보증금, 20% 보증금 내고 나머지를 리스로 쓰고 금융 리스도 얼마나 쓰느냐 자기 결정할 수가 있는데 리스사에다가 무늬만 리스를 거는 경우가
경우가 되게 많아요. 5억짜리 차인데 4억 8천 현금을 내고 2천만 원만 쓰는 거야, 리스를. 그럼 한 달에 몇십만 원 내요. 이런 무늬만 리스인 차들이 많고, 그런 걸 또 수요로 하는 수요청도 있어요. 아, 나는 뭐 리스 그 귀찮고 2천만 원밖에 리스가 안 남아있기 때문에 승계할 때도 되게 편해요. 이따가도 얘기할 건데, 리스사마다 승계를 잘 안 해주는 리스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동호회 좀 큰 데 가서 리스사 뭐 쓰면 안 되는 데 추천해주세요 이러면, 쓰면 안 되는 데를 막 자기가 당한 사례를 가지고 막 다 얘기를 해. 리스사가 어떤 구조로 돼 있냐면, 5억짜리 차한테 리스를 썼어. 그러면 나에 대해서 내가 5억짜리 차를 샀을 때 이 사람이 5억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한단 말이야, 리스사에서. 그러면 나한테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너 1년에 연봉이 얼마니? 집 가진 거 있니? 부동산 가진 거 있니?를 물어봐. 물어본다는 게 서류로 입증을 해야죠. 3, 4억짜리 차 리스가 통과가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용이 좀 문제가 있던가, 아니면 재산이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거의 98%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차가 너무 많아. 내가 이미 차 8대, 9대 리스를 터뜨려 놨어. 그러면 리스가 잘 안 나와요, 사실. 어쨌든 여신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신용을 볼 거 아니에요. 웬만큼 돈 많이 벌고 웬만큼 기업체 하고 이런 사람들 다 통과가 돼요. 통과가 안 될 수가 없어, 그거는. 통과가 됐어,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팔려고 그래.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한 6, 7억 돼. 근데 5억짜리 차를 타는데 연봉 6, 7억이면 갚을 수 있잖아. 한 달에 예를 들어 7, 800만 원을 낸다라고 하면 얘가 한 달에 3, 4천만 원 버는데 이걸 안 갖고 튀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심사 통과를 안 시켜줘. 이런 경우 되게 많아. 어떤 이유로? 첫 번째로 리스사 직원들이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많아. 그냥 안 잘려. 그리고 외국계 리스사도 그렇고 국내 리스사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심사를 담당하는 직원이 한 명이야. 그리고 얘는 리스사 입장에서는 얘가 리스료를 잘 내고 있어. 1대 차주가. 1대 차주 신용도 되게 좋아. 얘가 내도 상관이 없는 거야, 리스사는. 리스사에서 되게 이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처음에 신차를 뽑을 때는 아, 고객님 저희한테 하세요 막 이렇게 알랑방울 맡겨. 그러다 한번 리스를 딱 터트리면 그 다음부터 신경을 안 써줘. 그럼 내가 차를 팔고 싶어. 1년 타고 아, 이제 안 되겠다. 차를 좀 팔아야겠다. 팔려고 하는데 심사가 계속 부결이 나가 차를 못 파는 상황이 되게 많이 생겨. 그래서 이런데 한번 대인 사람들은 다시 니네 거 안 써. 이래버린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자동차도 비싼 재산이야. 5억, 6억, 막 4억 이상 넘어가는 차들은 그것도 적은 돈이 아니잖아. 그럼 내가 사정이 생겨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차를 바꾸고 싶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차가 안 팔리면 리스가 안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 팔고 싶어. 이 사람 너무 사고 싶어 해.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신용에 문제가 있고 돈도 못 벌고 뭐 그러면 당연히 리스가 안 나지. 아니면 불법으로 돈 번 사람들이 되게 많아. 슈퍼카 바닥은. 불법 토사장 있잖아. 차 바닥에 되게 많습니다, 진짜. 그래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으로 돈 번 게 아니고 불법으로 돈 번 사람들은 당연히 리스가 안 나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고, 얘는 분명히 연봉도 높고 20억짜리 아파트도 있고, 근데 왜 리스가 안 나? 5억짜리가. 뭐 그러면 뭐 전차주 신용이 너무 좋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았고, 자기네가 귀찮아서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화를 안 받아. 일부러요? 아니야, 일부러가 아니고 귀찮아서. 거의 점심 먹으러 나가면 2시간 반 후에 오고, 전화하면 맨날 통화 중이고, 전화 한 번 하려면 30분 40분 전화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영상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내가 차마 어떤 리스사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그런 리스사들은 절대적으로 피하셔야 돼요. 왜냐면 팔 때 환장해요. 처음에는 그냥 뭐 다 가서 알람방구 끼고 사장님 잘해드릴게요 하지만, 첫 번째로 리스사를 고르실 때 이율도 중요한데, 이율은 어차피 크게 차이 안 나요. 중간에서 딜러가 장난질 하지 않는 이상 이율도 중요한데, 이게 승계가 잘 되는 리스사인지 성실하게 어떤 피드백을 주는 리스사, 그것도 봐야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경험하기 전에 몰라요. 그래서 큰 자동차 동호회 가보면 다 대답해줘요, 회원들이. 그런 게 되게 많다. 절대 쓰지 마세요. 팔 때 진짜 머리 깨져요. 너무 짜증나요, 정말. 형도 직접 대여보시고. 나는 당연히 차를 사고 팔고 많이, 나는 여태까지 내가 사고 판 차가, 내 개인 명의로 사고 판 차만 40대 될 것 같은데, 나는 얼마나 많이 경험해봤겠어. 다 써봤어. 메리츠, 농협, 무슨 오릭스 다 써봤어. 진짜 최악인 데가 몇 군데 있어.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 데는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릴게요. 리스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가 있어요. 이용자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운용 리스는 형식상 보증금을 내고 60개월 후에 이 잔가가 얼마가 잡히고, 이제 보증금 내고 나머지 리스료를 찍었을 때 마지막 남은 잔액이랑 같이 맞춰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내 말도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냥 리스 스케줄표를 보고 얘기를 하는 게 가장 편한데,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전 리스를 되게 잘 보는 편인데, 이런 거 숫자에 좀 약하다 내가 이러면 그냥 뭐 한 달에 얼마 내라고 내면 돼요. 뭐 별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법인으로 사시는 분들 중에 그러니까 내가 이 차를 정말 6년 7년 탈 게 아니면 금융리스 절대 쓰면 안 돼요. 내가 이 차를 1년 타다 팔 거야. 법인세법상 금융리스는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이라고 봐요. 그리고 운용리스는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이 아니라 렌트처럼 이용하는 걸로 봐요. 이게 뭐가 다르냐? 자산의 취득으로 보면, 이 자산을 판매할 때 내가 차가 좀 질렸어. 법인리스로 S클래스 샀어. 출퇴근용으로 1년 타니까 너무 별로야. 롤스로스 바꾸고 싶어. 그럼 S클래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팔 때 자산의 양도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를 내야 돼요. 10%를. 내가 예를 들어서 S클래스를 2억 주고 샀어. 뭐 한 1년 타다가 1억 한 5천에 팔았어. 그럼 1억 5천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실제 중고차 가격 1억 5천 받는 것보다 10% 더 까여서 받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야, 팔 때 내가 부가세를 내면 매입할 때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원래는 내가 어떤 거를 100원 주고 팔았을 때 매입한 거 원가 80원을 뺀 다음에 20원에 대해서 10%를 부과하는 게 원래 부가세법의 어떤 목적인데, 차는
차는 부가세 환급이 안 돼요. 어떤 차를 사도. 그거는 렌트카 업자나 사업 목적, 택시라든가 이런 게 아닌 부가세 환급이 아예 안 돼요. 부가세 환급은 못 받고 부가세는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차가 2억, 3억 넘어가면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더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법인차를 내가 5년 탈 거면 상관없어. 근데 그런 게 아니면 금융리스는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럼 무조건 손해봐요. 운용리스를 쓰면 운용리스는 자산의 취득이 아니잖아. 실질적으로 내가 보증금을 내고 한 달 이용료를 내고 타는 거다라고 본단 말이야. 운용리스는 이거 판례도 있어요. 회계사한테 물어보세요. 자기 세무사랑 다 있으실 텐데 나도 뭐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애들이. 나도 A1 중고차를 하면서 알게 된 거야. 나도 3일에 있었었는데 내 친구 중에 3일에 오래 있다가 개업한 친구가 있는데 아주 실력이 뛰어난 친구야. 그 친구는. 나도 많은 세무사를 써보고 많은 회계사를 써보고 나도 회계사 출신이긴 하지만 나는 어느 정도 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아는지 모르는지 딱 알잖아. 근데 그 친구 진짜 잘하는 친구거든.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다가 이제 국세심판 찾아보니까 운용리스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일반적으로 운용리스는 이제 승계를 하게 되면 이걸 자산이 양도라고 보질 않아. 이거는 그냥 이용권을 넘긴 거야. 실질적인 명의가 리스트에 있다는 거지. 그리고 금융리스는 실질적인 명의가 나한테 있다는 거야. 형식적 명의가 리스트에 있지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법인으로 사면 내가 이걸 실질적인 자산의 취득이라고 보고 양도했을 때 부가세법상 부가세를 내라라고 하는 거야. 그거 재화의 어떤 공급이라고 보는 거거든. 법인으로 금융리스 사는 건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법인으로 좀 웬만큼 규모 있는 회사인데 내가 이거 법인으로 금융리스 취득했는데 회계팀에서 아무 말도 안 했다 하면 다 잘라버려야 되고 그거 진짜 실력이 없는 거거든. 그런 회계팀장은 내보내야 돼 회사에서. 절대 그 회사에 두면 안 돼. 그럼 이걸 모르고 그냥 모르는 사람들 대부분이야. 그냥 하는 사람이 엄청 많겠네요 지금. 현석이도 몰랐어 이거를. 내가 얘기해주니까 형 진짜요? 막 이러고 야 너 세무사 바꿔 이랬지. 야 세무사 바꿔. 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걸 왜 몰라? 난 내가 되게 고민 많이 해가지고 이걸 알아낸 거야. 전 그러면 혹시 리스 이용 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어요? 주의해야 될 점은 명확합니다. 아까 전에 금융리스, 운용리스 그리고 법인은 금융리스를 웬만하면 쓰지 마시고 내가 리스를 정말 조금만 쓸 거다 하면 사실 금융리스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1, 2천만 원만 쓸 건데 운용리스는 많이 써야 되니까 금액을 보증금 80%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금융리스 10%, 20%, 1,000만 원, 2,000만 원 쓰고 탈 거냐 했을 때 참 그게 애매한 문제인데 차를 빨리 파실 거면 안 쓰는 게 낫고요. 부가세를 내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이율일 거예요. 리스트마다 이율을 다 비교하셔가지고 이율이 좀 싼 데를 찾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건물 살 때도 금리 같은 거 알아볼 때 보통 부동산한테 많이 알아보달라고 하는데 직접 알아보세요. 내가 정말 그런 아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 그냥 부동산한테 부탁을 하는데 직접 여러 군데 비교를 해보고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끼리 경쟁시키면 금리가 내려가요. 제가 여러 번 경험해봤습니다. 뭐 2.9% 이래, 뭐 3% 이래. 아닌데 제가 기업은행에서 봤을 때 2.9% 이러면 제가 2.87% 해드릴래 이런다니까. 진짜 그래. 그렇게 바뀌어요? 그 지점장 권한이 있어. 그리고 일정 이상 넘어가게 되면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뭐 우리 회사가 쓰는 은행이 있고 여기서 많이 하니까 여기서 많이 잘해준 걸 수도 있는데 개인은 그렇게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세 번째, 딜러들이 장난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A 캐피탈이 있어요. 고객님 여기 쓰셔야 돼요. 차를 좀 잘 아는 사람이나 빠꾸미들은 전 제가 아는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랑 비교 견적 받고 쓸게요 이런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한테 눈탱이를 못 쳐 잘. 근데 이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딜러가 추천해준 쓴단 말이야. 근데 뭐 딜러 중에서는 양심적인 딜러를 만나면 괜찮은 이율에 괜찮은 조건의 리스트를 쓰겠지만 양심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인 거죠. 중고차 딜러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신차 딜러들이 더해요. 보통 리스는 신차를 살 때 발생시키잖아. 알사 같은 경우는 차값이 예를 들어 6억이야. 리스 피를 4천만 원을 넣었어. 그게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6억에 리스를 쓴다. 그럼 6억에 대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야. 금융사에서 책정한 이자라는 게 있어. 그럼 이 사람이 신용 등급에 따라 이자가 달라져. 그럼 이 사람은 연봉이 진짜 높아. 연봉이 100억이 넘어. 그러면 신용 등급 완전 제일 좋은 등급이란 말이야. 그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A 리스자를 썼을 때 5년 동안 내야 될 이자가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다. 그럼 난 3천만 원 이자만 내면 돼. 그 3천만 원 이자는 60개월에 배분되겠지. 이렇게 원리금 균등이라고 했으니까 60개월에 걸쳐서 내는 거야. 총 이자가 3천만 원이다. 근데 이거를 장난을 치는 거지. 총 이자를 7천만 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4천만 원 이자를 더 늘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한 달에 내야 될 돈이 몇십만 원 또는 뭐 100만 원 이렇게 높아지겠지. 근데 이 사람은 잘 모르고 돈도 되게 많고 신경 별로 안 써. 근데 나중에 리스트표를 딱 까보니까 3천만 원만 내야 될 이자를 5년 동안 7천만 원에 돼 있는 거야. 이자가 되게 많은 거야.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어디 갔느냐? 이 4천만 원 중에 3,800만 원은 딜러한테 가는 거야. 딜러한테 사업소득으로 캐시백으로 줘버리는 거야. 이게 결국 리베이트랑 비슷한 건데 이게 되게 나쁜 거라는 거야. 이거 정말 완전 불법이야. 말도 안 되는. 그건 말도 안 돼. 그래서 사기치는 거야. 근데 사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율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 사람에 따라서 이율은 다른 거고. 어쨌든 이 사람이 영업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손님을 몰아줬으면 여기서 어떤 감사 인사로 이렇게 줄 수 있는데 이게 과한 사람들이 욕심이 너무 과한 딜러들이 있어. 또 실제 사례로 나는 동생이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걔를 만났어. 지금은 걔가 30대인데 집이 되게 잘 살아. 되게 부자야.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했는데 아빠가 수고했다고 페라리를 사줬어. 22살에.
또 그런 친구가 있어. 근데 그 동생한테 사준 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네. 얘네 아버지도 되게 큰 기업 하시는 회장님이야. 그러니까 뭐 그냥 사줬어. 그냥 아무 생각 없지. 근데 나중에 리스피를 딱 까보니까 리스피가 5천 정도가 녹아있더라고. 거의 5천까지는 아니고 4천 정도가 녹아있었어. 풀피 때린 거야. 네. 보통 리스피라 그러거든. 그거를 10피를 때리면 차값의 10%거든. 10피를 때리면 차값이 4억이 나면 4천만 원을 이자를 더 얹어버린 거야. 그럼 이 4천을 얹으면 딜러가 이거를 자기가 캐시백으로 받는 거야. 근데 이게 신차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양심적인 사람이 난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부 딜러들이 이런 눈탱이를 심각하게 치고 있어. 형 말씀은 지금 뭐 어딜 특정 짓자는 건 특정 짓자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 정식 딜러샵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많이 너무 많아. 만연해. 옛날에는 훨씬 만연했어. 근데 이제는 인터넷으로 정보가 다 공개가 되고 네. 공유를 하고 자동차 동호회 가서 물어봤다가 걸리면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잘 안 그러는데 아직도 그런 사례가 되게 많아. 내 주변에. 우리가 어떤 적이 있었냐면 A1에서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준단 말이야. 네. 신차를 출시할 네. 때 딜러들 중에 한 명이라도 여기다 리스피 녹이면 무조건 자른다. A1 직원분들 우리 근로계약서에 그게 있어. 리스피를 녹여서 뒤로 리베이트 쳐먹으면 무조건 해고, 위약금 조항까지 다 걸어놨어. 네. 절대 하지 말라고. 사람이 돈을 정당하게 해서 벌어야지. 무슨 리스피로 벌어. 이거는 양아치들이 나는 짓이거든. 근데 정말 돈 많으시고 나이 드시고 차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몰라. 그냥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라. 리스피에 대해서 뭘 알아? 뭐 복잡해 보면 뭐 이렇게 보증금 있고 뭐 있고 뭐야? 아니 뭐 그런가 보다 해. 특히나 법인차를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내 돈이 아니고 법인 돈으로 내는 거잖아. 생각해봐. 60개월 있으면 한 달에 10만 원만 더 내도 600만 원이야. 네. 그리고 20만 원 더 내면 1200만 원이야. 1200만 원 녹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맞아요. 한 달에 20만 원 더 내는 거 신경도 안 쓰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나누니까 크게 안 와닿는데. 그렇지. 한 달에 20만 원이야. 근데 나눠보면 1200만 원 더 내는 거고 1200만 원은 딜러의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는 거야. 그런 걸 보니까. 당하는 분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건 되게 부당한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정당하게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차라리 자기가 정말 열심히 일을 했으면 이 부분 좀 챙겨주세요라고 하던가 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속여가지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 부분을 조심하면 돼요. 되게 알찬 영상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하면 날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리스피는 사실 차마다 뭐 또 심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하는데, 리스피를 가지고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이제 뭐 네이버 블로그 예를 들어서 포르쉐 카이엔 치면 신차를 소개해주는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신차는 정식에서 나오는 건데 왜 이 사람을 통해 사야 되지? 내가 지금 살려고 하면 1년을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사람은 바로 살 수 있대. 이 사람은 뭘 먹겠어? 리스피를 먹는 거야. 자기가 소개해주는데 뭐 해가지고 거기서 리스피를 먹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것도 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공익이 선달 아니냐 이거 진짜로. 자기가 계약을 한 20개 30개 걸어놔.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신차 프리미엄이나 신차를 빨리 받게 해주면서 리스피 먹는 업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쏠쏠하거든. 왜? 계약금 100만 원밖에 안 해. 포르쉐는 계약금 100만 원. 페라리는 이걸 못해. 페라리는 계약금이 일단 5천 4천이거든. 돈이 없단 말이야 얘네들이. 사실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이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 돈이 많은 사람이 누가 이런 장사를 해? 치졸하게. 이게 뭐야 이게. S클래스 좀 빨리 받게 해줄게요. 그러면 한 300만 원 더 주세요. 이런 거 누가 하냐고. 안 한단 말이야. 근데 계약금이 100만 원이에요. 그럼 빨리 받으면 300만 원만 벌어도 300% 이익을 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20대를 걸어놔. S클래스에 2천만 원밖에 안 해 계약금이. 그러면 이 차에 3, 400 또는 4, 500만 붙여도 5천. 수익률 500%. 2년 만에. 보통 2년 걸리거든. 먼저 계약하면. 그렇게 해서 모든 브랜드 다 걸어놓는 거야. 그렇게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네이버만 쳐봐도 저한테 문의하시면 뭐 카이엔 빨리 받게 해드리고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업자들이 요즘 너무 많아져서 어떤 브랜드에 뭔 차를 사려고 해도 다 대기고 받을 수가 없어. 진짜로 필요한 사람, 정말로 수요자가 이걸 사야 되는데 리셀러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게 쏠쏠하거든. 투자자분 대비 산출물이 되게 좋거든. 그래서 벤츠에서는 명의를 어떻게 뭐 하고 뭐 계약자 아니면 절대 이게 출고 안 돼.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제재를 많이 걸어놨는데 벤츠는 아직까지 포르쉐나 이런 데 그런 제재가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리고 페라리는 안 그래도 좀 줄 서서 사는 그런 것도 있고 계약금 너무 비싸. 열 대만 해도 몇 억을 2년 동안 넣어놔야 되는데 목돈이 없는 친구들이 100만 원 가지고 장난하는 거거든. 이게 자율경쟁 시장에서 누가 뭐 돈 넣고 돈 먹게 하면 뭐 어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소비자의 효익이 줄어드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분들도 리스사를 이용해서 삐를 받는 방식으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보통은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사실 어느 방송에서도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은데, 나 이런 방송을 좀 많이 봤는데 사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방송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되게 꺼려져. 왜냐하면 내가 내 주변에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이 날 되게 싫어할 거 아니야. 그러면 또 이 바다에서 또 공공이 적이 되고, 또 나 알지, 나 자동차 쪽에서 블랙리스트에 막 올라가서 행사 초대 절대 안 해주고 나는 어느 데를 가도 약간 블랙리스트에 좀 올라가서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내가 이제 미술로 전향을 했지. 미술이나 해야겠다. 미술과 와인이나 해야겠다. 무슨 자동차냐. 아예 차는 어차피 우리 A1 애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갖다 주는 거 한 번씩 타고 아예 무슨 차냐 이렇게 취미를 바꾼 이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꿀팁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잘 모르겠다 이러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다 봐주니까 그 사람들한테 봐달라고 하면 리스트편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이자가 많은지 안 많은지. 저는 워낙 빠꿈이라 다 아는 거고 잘 모르겠다 이러면 비교 견적을 받으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네, 감사합니다.